안녕하세요. 현장의 엔지니어, 검사관, 그리고 안전관리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바로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포소화 설비 국가화재안전기준, 그러니까 NFTC와 NFTC 105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변화들이 많이 담겨 있는 기준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기술 자료를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이야기로 한번 꿰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요? 네, 말하자면 소화약재 한 방울이 탱크를 떠나서 파마와 싸우기까지의 그 여정을 따라가는 거죠. 그 여정의 각 단계마다 이 새로운 기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왜 그렇게 설계되었는지 그 본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접근 방식이네요. 결국 이 기준들이 현장의 설계, 시공, 그리고 유지 관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 의미를 짚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거품 뿌리는 장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수화재 환경에서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어떻게 더 똑똑하고 강력해졌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여정의 첫 단계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포소화 설비라는 특수부대는 정확히 어떤 임무를 위해서 어디에 배치되는 건가요? 자료를 보니까 특수 가연물을 다루는 공장이나 창고, 차고와 주차장, 심지어 항공기 경락고까지 정말 위험한 것들만 골라서 설치되네요. 핵심은요, 일반적인 물로는 오히려 불을 키울 수 있는 화재들. 아, 유료 화재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그런 특수화재에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설계의 출발점이 되는 개념이 바로 팽창비입니다. 포원액이랑 물이 섞인 수용액이 공기랑 만나서 최종적으로 얼마나 큰 부피의 거품이 되느냐, 그 비율이죠. 아, 그러니까 약재가 얼마나 많이 부풀어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군요. 근데 자료를 보면 이걸 굳이 저발포하고 고발포로 나누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팽창비가 20배 이하면 저발포, 그리고 80배에서 1000배 사이면 고발포인데요. 저발포는 거품 입자가 작고 밀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좀 무겁습니다. 무겁다고요? 네, 그래서 유리화재처럼 불타는 액체 표면 위를 무겁게 탁 덮어서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이른바 질식 소화에 아, 질식 소화. 거기에 특화되어 있죠. 마치 불 위에다가 무거운 담요를 덮어버리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럼 고발포는요? 고발포는 거의 1000배까지 팽창한다니 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고발포는 거의 비눗방울처럼 가볍고 거대한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건 표면을 덮는 게 아니고요. 창고나 경락고 같은 거대한 공간 전체를 아예 거품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방식입니다. 아, 공간 자체를요? 네, 전역 방출 방식이라고 하죠.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불씨를 질식시키고 또 화재의 열기를 흡수해서 냉각시키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의 종류나 공간 특성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무기를 선택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거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죠. 약재랑 물을 섞어야 할 텐데 혼합 방식이 펌프 프로포셔널, 프레셔 프로포셔널 종류가 꽤 다양하던데요. 왜 이렇게 여러 방식이 필요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결국 비용, 시스템의 규모, 그리고 신뢰성 이 세 가지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문제거든요. 아하. 예를 들어 라인 프로포셔널은 배관 중간에서 압력 차이, 그 벤출이 효과로 약재를 빨아들이는 단순하고 저렴한 방식이라 소규모 설비에 적합하고요. 반면에 펌프 프로포셔널은 별도의 약재 펌프를 써서 아주 정밀하게 비율을 조절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장처럼 아주 중요하고 넓은 시설에 사용되죠. 신뢰성은 높은데 좀 복잡하고 비싸고요. 아, 결국 현장 조건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라는 거군요. 어떤 방식을 쓰든 제40조에 따라서 검증된 제품을 써야 한다는 건 기본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혼합액에 엄청난 압력을 불어넣는 시스템의 심장, 바로 펌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펌프의 성능 곡선 기준입니다. 네, 그 그래프 저도 봤습니다. 정격 압력의 140% 이하, 그리고 최대 운전 시에는 정격 압력의 65% 이상. 이 숫자들 그냥 보면 정말 무미건조한데 이게 현장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니까? 이 숫자들의 진짜 의미는 시스템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설계되어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요? 네. 최절 운전이라는 건 배관 끝이 모두 막힌 상태에서 펌프가 혼자 헛돌 때의 압력이거든요. 이게 140%를 넘으면 배관이 터지거나 펌프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 상한선을 둔 거고요. 그렇다면 그 최대 운전 시 65%를 유지하라는 건요? 그게 핵심입니다. 최대 운전은 화재가 커져서 여러 개의 헤드가 동시에 터졌을 때, 즉 물이 가장 많이 쏟아져 나갈 때를 가정한 겁니다. 이때 압력이 65% 밑으로 뚝 떨어지면 펌프에서 가장 멀리 있는 헤드에서는 거품이 졸졸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 기준은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도 시스템의 가장 끝부분까지 최소한의 소환 압력을 전달해야 한다는 일종의 실패 대비 설계 원칙인 셈입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이 숫자에 담긴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더 인상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펌프가 기동된 경우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수동으로만 멈추게 하라는 건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자칫하면 작은 불 끄려다 물바다, 거품바다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절대 화재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만약에 압력이 회복되었다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펌프를 멈췄는데 아직 잔불이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최악이네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 규정은 기계의 자동 제어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최후의 순간에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한 사람의 판단이 개입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안전장치인 겁니다. 시스템의 심장을 멈추는 결정은 오직 사람만이 내려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강력한 압력으로 무장한 포수용액이 이제 배관을 타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자료에 토너먼트 방식 배관은 금지된다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보기에는 좌우 대칭으로 깔끔해서 좋아 보이는데 왜 안 되는 건가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네. 토너먼트 방식은 배관이 대칭적으로 쫙 갈라져서 시공은 편해 보이지만 분기점에서 물의 흐름이 서로 부딪히면서 예측 불가능한 압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결국 각 헤드에 도달하는 압력이 제각각이 돼서 어떤 헤드에서는 거품이 강하게, 다른 곳에서는 약하게 방사되는 문제가 생기죠. 아하. 소화 설비의 생명은 균일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모든 헤드에서 약속된 양이 정확히 나와야 하는데 토너먼트 방식은 그걸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관된 성능을 위해서라면 좀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런 거군요. 하나의 가지배관에 헤드를 8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는 제한도 같은 이유겠네요. 정확합니다. 배관 끝으로 갈수록 압력이 떨어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죠. 이렇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변수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포수용액이 배관 끝, 즉 화재 현장에 거품을 뿌리는 헤드까지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촘촘히 설치해야 할까요? 포워터 스프링클러는 바닥 면적 8제곱미터, 일반 포헤드는 9제곱미터마다 1길씩 설치하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단순히 면적만 맞추는 건 탁상공론에 가깝습니다. 실제 현장에는 천장에 거대한 보나 환기 덕트 같은 장애물이 많으니까요. 아, 맞네요. 그 보 때문에 거품이 막혀서 정작 불이 난 곳에는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준에는 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아주 정밀한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자료의 표를 보시면 보 하단에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가 멀어질수록 보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수평 이격거리도 더 멀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죠. 제가 예전에 점검했던 한 시설이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는데 나중에 설치된 거대한 환기 덕트 때문에 엄청난 거품 그림자가 생겨버렸습니다. 거품 그림자요? 네, 폼 섀도우라고 하는데요. 만약 그 그림자 안에서 불이 났다면 그 수십억짜리 설비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현장의 실패 사례들이 이런 규정을 만드는 거죠. 와, 정말 모든 규정에 피 같은 이유가 있네요. 그렇다면 단위 면적당 뿌려야 하는 약재의 양, 그러니까 표준 방사량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주차장에 가장 흔히 쓰이는 수성 막포 AFF의 경우에요. 1분당 1제곱미터 면적에 최소 3.7리터를 방사해야 합니다. 3.7리터요? 네. 그리고 이 방사는 최소 10분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요. 이 두 가지를 곱해서 방호구역의 총 면적과 다시 곱하면 우리가 비축해야 할 최소한의 약재량과 물의 양이 나오는 거죠. 10분이라는 시간은 화재를 완전히 제압하고 재발화를 막기에 충분한 골든타임으로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고발포 시스템은 훨씬 더 극적입니다. 전역 방출 방식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건 불난 지점을 조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그 공간 전체를 거품으로 익사시키는 방식이죠. 익사시킨다고요? 네, 기준을 보면 방호구역 내에 가장 높은 물체의 상단보다 0.5m 더 높은 지점까지 거품으로 완전히 채워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압도적이네요. 거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문이나 창문 같은 개구부에는 자동 폐쇄 장치까지 설치해야 하고요.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전용 방출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세부 기준도 있고요. 이건 정말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발포 시스템은 설계가 매우 까다롭지만 일단 작동하면 그 효과는 확실하죠. 자, 이제 이 모든 시스템이 비상시에 완벽하게 작동하게 하는 두뇌와 혈관, 즉 전연과 제어반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아무리 심장이 튼튼하고 팔다리가 강력해도 두뇌와 신경계가 마비되면 끝이죠. 전원 공급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전에서 들어오는 상용전원하고 정전을 대비한 비상전원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비상전원은 최소 20분 이상 작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아까 최소 방수 시간이 10분이었으니까 거의 2배의 안전 마진을 두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력을 전달하는 전선도 화재의 열기를 견뎌야 합니다. 불길 속에서 전선이 녹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화 또는 내열 배선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거고요. 시스템의 두뇌인 제어반의 위치도 중요하겠어요. 화재가 났을 때 접근도 못할 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요. 물론입니다. 기준에서는 피난층이나 지하 1층처럼 소방대원이나 관리자가 비교적 안전하게 접근해서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어반에서 펌프의 상태, 수위, 주요 밸브의 개폐 여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비상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이 시스템을 깨우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인가요? 수동인가요? 둘 다 합니다. 아, 둘 다요. 네. 화재 감지기나 폐쇄형 헤드가 먼저 작동해서 자동으로 시스템을 기동시키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 방호구역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직접 누를 수 있는 수동 기동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 시스템이 어떤 이유로든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최후의 보루죠. 자동과 수동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군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중요한 설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점검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설계나 시공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유지관리입니다. 자료에 넣은 체크리스트를 보면 표지 확인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죠. 네. 하지만 비상시에 펌프 밸브를 잠궈야 하는데 이름표가 없어서 헤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배관에 물이 잘 빠지는지 확인해서 겨울철 동파를 막는 것도 중요하고 정기적으로 펌프 성능 테스트를 해서 앞서 말한 그 중요한 성능 곡선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겠네요. 그리고 의외로 많이 놓치는 게 약재 관리입니다. 약재 관리요? 네. 탱크에 담긴 약재도 유통기한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 맹물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꾸준한 점검이야말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 포소와 약재 한 방울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안전기준 NFPC와 NFFTC 1005를 구석구석 살펴갔습니다. 펌프의 성능 곡선에 담긴 실패 대비 설계 철학부터 토너먼트 배관을 금지하는 균일성의 원칙, 그리고 사람의 판단을 존중하는 수동정지 룰까지 모든 규정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하고도 치열한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숫자와 규칙의 본질은 결국 화재라는 극한의 불확실성 속에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라는 두 기둥을 세우려는 노력입니다. 이렇게 설계하고 관리하면 반드시 이렇게 작동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이 이 기준의 핵심 목표인 셈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이 설비들이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수많은 실패의 사례와 공학적 고민 끝에 탄생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약속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적인 기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최근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는 기존의 유료 화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엄청난 열폭주와 함께 물론은 끄기가 어렵죠. 과연 지금의 포소화 설비 기준이 이런 새로운 유형의 위험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앞으로는 시설의 용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위험의 종류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고 특화된 소화 시스템 기준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